오늘은 애국계몽 운동과 교육, 산업에 힘쓰다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는 을사조약이라든가 일본의 국권 침탈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나 우열운동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서 우리의 힘을 기르는 안의 역량을 축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애국계몽 운동가들의 국권 회복 노력을 살펴보고요. 근대의식의 성장을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제 핵심으로는 상회사, 신문, 학교, 신민의 국채 보상운동, 그리고 근대의식이 있습니다. 자, 주제 열립니다. 132페이지고요. 자, 대성학교는 교육 방침으로 건전한 인격과 실력의 함양,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족운동가 양성, 그 다음에 실력을 구비한 인재의 양성, 건강한 체력 훈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방침을 내세웠을까요? 보면은 뭐 인격, 실력, 정신, 실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뭔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대성학교는 이러한 주장을 했을까요? 자, 참고로 대성학교는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 신민회의 도움을 얻어서 평양에 설립한 오늘날의 중등교육관, 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당시 이런 지식인들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가 서구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여서 내부의 힘을 길러서 일제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회진화론은 적자 생존,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들이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걸 식민지로 만들어서 문명 개화를 시키고 이런 거를 합리화시켰던 그런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제국이 그 일제로부터 침략을 받고 침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개화가 덜 돼 있고 그다음에 지식이 부족하고 문명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만이 나중에 일제의 침탈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명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따라서 이들의 실력 양성 운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은 당시 개화 지식인 가운데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하루빨리 실력을 기르는 것만이 국권 회복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실력을 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를 조직하고요. 거기서 교육, 언론, 산업, 지능을 통해서 실력 양성을 꾀하는 애국계몽운동, 실력 양성을 꾀하는 애국계몽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성학교는 이러한 실력 양성을 기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세워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교육, 언론, 산업 분야에서 이런 애국 계몽 운동 그리고 독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나는가?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제가 시행했던 이런 경제 침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2페이지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일제의 경제 침탈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입니다. 자, 일제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한국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고요. 철도 부자 군용지 확보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토지를 빼앗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 1904년에 맺죠. 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토지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 1908년에는 토지와 자원 등을 수탈하고요. 일본인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 흔히 동척이라죠. 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인 재정 고문 네가타가
이때 등장한다 했어요. 메가타가 언제 오죠? 1904년에 제 1차 한일 협약을 맺으면서 이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가타는 일본 제1은행이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서 이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이 메가타가 시행했던 정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죠. 그래서 기존의 한국 화폐 대신에 일본 제1은행권을 유통해서 일본인 상공업자가 쉽게 경제에 침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타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번호를 매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제1은행을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었다. 2번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서 한국의 화폐 시장을 장악하고 일본의 제1은행권을 유통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화폐 정리 사업을 어떻게 실시했냐면요. 이 당시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전환국에서 그 상평통보나 백동화 이걸 발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본 화폐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본 화폐의 그 가격,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상평통보와 백동화의 가격을 일본 화폐와 등가,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평가 절하를 시켜서 교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백동화 같은 경우는요, 갑종, 을종, 병종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거는 이 백동화의 가치가 너무 조악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본 돈으로 그냥 바꿔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백동화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는데요. 자, 갑종 백동화 같은 경우는요, 제1은행권으로 그대로 등가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백동화의 가치를 절하하지 않고 그대로 바꿔주고요. 을종 같은 경우는요, 평가를 절하시켜서 교환을 해주고요. 병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환이 불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제는 갑종의 그런 백동화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로 이렇게 을종과 병종으로 교환을 해서요, 이 한국인의 화폐 시장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이 한국인 상공업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그 결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한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요, 한국인 상공업자 은행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제는 막대한 차관을 강요했습니다. 차관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시설 개선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국가로부터 차관을 막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보고 이 돈 써라, 이 돈 써서 시설 만들라 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솔직히 만들기 싫었어요. 만들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강요를 해서 만들게 되죠. 특히 이때 빌려왔던 차관의 금액 규모가 대한제국 1년 예산에 달하는 약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점차 대한제국은 일제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거죠. 이렇듯 일본의 경제 침탈은 대한제국의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자주권을 침탈하는 그런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제 경제 침탈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제 경제 침탈에 맞서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왜 일어났을까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체크를 하시고요. 자,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몰려들자 조선 상인들은 장통회사, 대동상회 같은 상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개항 이후에 이런 외국 자본들의 침투로 인해서 조선 상인들이 먼저 대응을 했던 경제적 대응 방안은 첫 번째, 이 각종 상회사 설립이 있습니다. 자, 상회사, 장통회사나 이런 대동상해 같은 상회사들을 했죠. 이런 상회사들은 주로 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정부에 영업세를 납부하고요. 그리고 영업 독점권은 획득하는 방향으로 이 외국 자본에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이전에는 뭐 개인 규모의 소규모의 그런 장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근대적 기업을 세우고 좀 더 넓은 방향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자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이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과 같은 두 번째 근대적인 금융기관을 세워 대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은행이란 게 은행이었고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고리업이나 대금업 이런 것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이라는 게 이제 설립됩니다. 특히 각각의 은행들 살펴보면요, 조선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의 근대적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관료 자본이 중심이 돼서 설립이 되고요. 한성은행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게 조흥은행으로 바뀌어요. 이 조흥은행은 나중에 뭐가 되냐? 오늘날의 신한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좀 오래되었죠. 대한천일은행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상업은행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메이저 은행 업체들이 이때부터 이제 설립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렇듯 이런 은행을 통해서 우리 상공업자, 조선인, 한국인 상공업자들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자립도 시도하려고 했고요. 이렇듯 이러한 각고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 또한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요.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요. 결국 이들의 활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을 하면서 국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 산업 식산 흥업 정책을 실시했죠. 하지만은 일제의 방해와 그다음에 자본 부족, 그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천일은행 같은 오른쪽에 나있는데요. 이 은행은 고정의 지원 아래 설립된 민족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외환거래 담당했고 지방의 조세금, 예금으로 받아 상인들에게 대출도 해줬고, 이 대한천일은행 같은 경우는요, 광무개혁 시기 대한제국의 그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했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환거래도 하고 세금도 걷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원래 그 국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뭐 납부금 받고 그다음에 이거 뭐 자금 대출해주고 이런 역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폐 발행 같은 것도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화폐 발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천일은행이 이런 세금 납부라든가 이런 국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의 차관 강요로 대한제국의 재정은 크게 악화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죠. 그 가운데 1907년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의 발의로 뭐가 일어났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다.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부녀자와 하층민 각계각층의 호응으로 이 국채 보상 기성회가 조직되고요.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도 이 모금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거죠. 하지만 이 통일된 지휘체계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대구에서 시작하던 운동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발전됐지만요. 이게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마땅한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 모금 운동이 잘 되긴 잘 됩니다. 잘 되지만은 이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특히 일제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양기탕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면서 탄압을 하면서요. 이것은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양기탕, 그러니까 특히나 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이 도움을 많이 준대요. 그 언론기관의 주필이었던 양기탁을 야, 너 기금 다 네가 훔쳐먹었지? 이러면서 구속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무혐의로 풀려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증거가 없는 거죠. 그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 때 모였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이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가보시면요, 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그런 공원이라든가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지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경제적 구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서울의 그 한성 그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로 동맹 철시 운동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라는 그런 단체도 결성하게 됩니다. 1898년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 황국중앙총상회 결성을 통해서 뭘 하냐? 외국인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상회사, 그다음에 서울시전상인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구국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애국개몽운동 단체, 그러니까 뭐 각종 단체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단체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전개했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체는요. 보안회가 나옵니다. 보안회.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보안회가 나와요. 자, 보안회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국의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합니다. 이에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요. 끝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 반대 운동을 주도하면서요. 뭘 설치하냐? 농광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죠.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 그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나 철도 부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조약에 근거해서 이제 한국한테 황무지, 그러니까 뭐 잘 쓰지 않는 땅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런 보안회의 그런 주도적인 운동 아래에서 이 황무지 반대 개강권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보안회는 일본의 그런 요구사항을 철회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죠.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킨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럴 때는 보안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이 어떤 단체냐? 헌정연구회가 나옵니다. 1905년이죠. 자, 헌정연구회 말 그대로 헌정이 뭘까요? 그죠? 헌법과 관련된 것, 헌법에 의한 정치를 뜻합니다. 즉, 이 헌정연구회는 우리 독립협회가 그렇게 주장했던 걸 뭐였죠? 정치체제? 그죠? 입헌, 군주제, 도입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조직된 기구라고 조직이라고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정연구회는요. 자강의 방도가 입헌 정치, 그렇죠? 입헌 정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회 설립 운동, 그다음에 헌법 제정,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통치 체제 수립입니다. 법률에 의한 통치 체제 수립, 이게 바로 다 입헌 정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를 만들자, 헌법을 제정하자, 법률에 의한 통치 체제를 수립하자라는 걸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헌 군주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헌 군주제, 헌정연구회.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독립협회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헌정연구회가 통감부의 탄압으로 해체됩니다. 해체되고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자강회, 세 번째 단체 대한자강회가 조직이 됩니다. 자, 이 대한자강회 1906년입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전국적인 지혜를 둔 전국 조직이 있었다. 전국 조직. 그리고 연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월보를 간행했다. 월보를 간행해서 이 언론, 교육,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월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지. 그러니까 대한자강회 잡지, 그러니까 매달 발행하는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언론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산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계속 글로 설명하면서 민중들을 계몽했죠. 자, 그리고 이들은 1906년 이듬해인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일제 통감부에 의해서 결국 해산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한자강회 본을 매기자면은 전국의 지혜 설치, 연설회 개최, 그다음에 월보 강해, 그다음에 고종 반대 퇴위 운동, 그리고 고종 반대 퇴위 운동으로 인해서 해산됐다. 자,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단체의 대한협회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독립협회가 헌정연구회 되고 헌정연구회가 대한자강회가 지금 대한협회가 됐죠. 대한자강회가 대한협회가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협회 마찬가지로 입헌정치,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지만요. 이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헌군주제 실현 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정당정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입성하고 그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실현한다. 이런 정당 정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민권당, 민정당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권 피탈이 다가오자 친일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단체는 친일 단체로 변질이 되고요. 결국 통감의 정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전에 시간에 안 배웠지만은 이 독립협회도 여러 경제적인 구국운동이나 애국계몽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독립협회는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러은행, 그러니까 러시아와 대한제국이 세월로 했던 한러은행 설립을 철회시켰습니다. 철수시켰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그런 광산 채굴권,
채굴권 요구도 철회시켰습니다. 독립협회 시절부터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구국운동을 많이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독립협회를 계승했던 뭐 헌정연구회라든가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뭐 여러 애국 계몽 운동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계승하지 않았던 하나 단체 보안회, 보안회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생각 톡톡 보면서 좀 지나갈게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국제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됐죠. 대구에서 시작돼서 이 대구 시민회관 앞에는 세 사람이 돈을 떠받치는 조형물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은 각각 개화지식인, 상인, 여성의 모습인데요. 개화지식인과 상인은 서상동과 김광재를 상징하고요. 이 둘은 대구 지역에서 애국계몽 운동을 실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동강문의 부사장과 사장을 각각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남일동 진골목에서 폐물 폐지 부인회, 폐물 폐지, 폐물 결혼할 때 받는 그거죠. 폐물, 그 폐물을 폐지하자는 그 부인회가 만들어져서 이 가락지나 그다음에 비녀 등을 기부하면서 먹을 걸 좀 줄여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점점 확대가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국제보상 기성회가 조직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또한 기생, 앵무가 큰돈이었던 100원을 출연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한 명의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보상운동은 그 이전까지 남성 중심의 그러한 독립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실력 양성운동이 전개되었다면 여기에 각계각층, 신분의 구분 없이 그리고 특히나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교육 분야에서 애국계몽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자, 언론. 자, 언론과 교육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가입니다. 자, 왜 언론과 교육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입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민중이 스스로 깨어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언론으로 민중을 깨우고요. 그다음에 교육으로 자라난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 민중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를 길러내는 것. 이게 애국계몽운동의 핵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문을 발행하고요.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은요. 1880년 정부가 발행한 한성순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의 그 방문국에서 발행합니다.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었기 때문에 순보입니다. 순보. 순자가 10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특징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고요.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896년 서재필이 발행한 독립신문입니다. 이거는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한글판과 영문판 이걸로 제작됐습니다. 자, 주요 역할은 서구 문명을 소개하고요. 민중을 계몽하고 외국인들에게 독립 의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신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을 한 걸 알리기 위한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서재필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서양에 있는 여러 문명들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민중 계몽을 위해서 다양한 강연회나 토론회 이걸 독립협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신문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아까 방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수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신문이죠. 하지만 그 독립신문은 민간인이 최초로 발행한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민간인이 최초로 발행했지만요 여기에 그 정부의 지원이 조금 추가가 됩니다. 네. 하지만 발행인이 민간인이라는 거
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세 번째 대한매일신보가 있죠. 자, 민중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요. 의병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쓴 등 민족적 색채가 뚜렷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문이 3개 나왔습니다.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요. 특히나 이 대한매일신보의 특징, 의병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통의 이런 애국계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무장투쟁, 의병투쟁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게 무기 들고 일본 놈들 무찔러서 언제 독립 정치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얕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방법 말고 고급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그다음에 회사 설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일본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의병운동을 바라봤는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애국 계몽운동 중에서도 그래도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이들을 독려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써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기사항 왼쪽에 보면요, 국권 피탈 이전에 발행했던 신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한성순보, 독립신문, 뭐 대한매일신보도 있지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 신문을 더 보자면요. 자, 이 한성순보는요, 나중에 갑신정변 때 폐간이 되고요. 1886년에 한성주보로 재발간합니다. 한성주보. 그 주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그렇죠,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독립신문은 아까 얘기했고요. 자,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있습니다. 자,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순한글신문입니다. 순한글신문이고요. 주로 독자층이 여성과 하층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과 하층민들이 주로 많이 봤던 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입니다.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요, 박은식, 장지연이 주필이었고요. 주필은 그러니까 뭐 편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유학자 중심, 그러니까 양반 유생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독자가 있고 운영했던 신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한문 혼용체, 요거를 신문 글 쓰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신문은 순한글, 독립신문은 순한글 플러스 영문. 아무튼간에 이렇게 두 신문,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신채호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양기탁과 신채호. 특히 양기탁이 주필이었습니다. 주필, 그러니까 편집장이라는 소리죠. 자, 우리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국인 사장 베델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제로부터의 탄압을 덜 받았습니다. 자, 베델은 우리나라 이름이 있어요. 배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1, 2차 영일 동맹 때문에 일본의 탄압을 덜 받죠. 그렇죠. 신문사 사장이, 이름은 대한매일신문인데 신문사 사장은 영국 사람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영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일본 사람을 쫓아내거나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최후에 일본에 저항했던 그런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대한매일신보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1907년에 우리 뭐 나중에도 벽이지만은 신문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탄압을 받고요. 베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금고형을 받고 추방도 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양기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국채 보상운동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렇게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더 처절하게,
더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한매일신보를 우리가 국권 피탈 당하고 나서요. 통관부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라는 회사를 사들이고요. 이름을 매일신보로 고치고요. 총독부의 기관지로 바꿉니다. 총독부, 조선총독부 기관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문은 오늘날의 해방 이후에는 서울신문으로 다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이런 신문의 보급은요, 이런 새로운 사상과 문학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랏일에 관심을 갖고요, 여론을 형성했죠. 이게 신문의 주요한 역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883년, 자, 계합파 관리들과 덕원부 주민들이 세운 원산학상인데요. 여기서는 최초의 근대 학문을 교육했습니다. 원산학상 1883년 관민이 합심하여서 합동으로 이렇게 학교를 건립하게 된 거죠. 자, 이후에 근대 학교들이 점차 나타나서 정부 주도로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과 상류층 자제들, 젊은 관료들 대상으로 한 유경공원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공립학교 같은 거죠. 동문학 같은 경우에는 1883년에 세워지고요.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워집니다. 자, 이렇듯 관립학교, 민간학교 이런 것들이 몇 개 세워지면서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대식 교육제도가 마련된 것은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언제죠? 그렇죠. 제2차 갑오개혁 이후에 근대식 학교 제도가 마련됩니다. 교육입국조서로 인해서 이 한성사범학교나 한성외국학교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근대식 교육제도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교육이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소학제 아니죠. 소학교 관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아무튼간에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근대적인 학교들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는 교육입국조서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들 신하 백성, 너의 덕성, 너의 체력, 너의 지를 길라, 왕실의 안전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렸다. 이 교육을 강조하는 뭔가 이 조서가 나오나 뭔가 제시문이 나왔다. 그럼 바로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차 가보게요. 딱 연관 지어서요. 그리고 나라의 부강도 너희들 신하 백성 교육에 달렸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교육에 달려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교육입국조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물톡톡은 좀 이따 보고요. 우리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 몇 개 또 봅시다. 자, 이후에 이 조선에서 선교를 위해 들어온 종교단체들도 이 학교를 점차 세우게 되죠.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종교단체도 뭐 천주교나 뭐 개신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종교계 학교는요 주로 서구 학문과 사상을 전하고요 자유와 평등 같은 사회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학교들이 주로 뭐 배제학당, 그다음에 이화학당, 숭실학당, 뭐 숭의여학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 광주에는 그 수피아여고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시기,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 이 근대 교육, 그다음에 종교 단체에 의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이 망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애국 개몽 운동가들도
애국 개몽 운동가들도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애국 개몽 운동가들 학교를 세웠다 했죠. 자, 이상설은 용정, 그 간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용정에 서전서수, 요걸 세웠고요. 서전서수. 이승우는 정주의 오산학교, 그다음에 안창호는 평양의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을 많이 세우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됩니다. 이후에 이 서당을 개조한 소규모 학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대식 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고요. 사립학교의 숫자가 무려 5,000개가 넘었다고요. 5,000개. 숫자가 다 엄청났죠. 자, 이러한 수많은 학교들이 이때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120년 이상 된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이때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제는 가만히 놔두지 않죠. 자, 일제는 신문지법, 보안법, 사립학교령을 제정해서 언론과 학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자, 1907년에 신문지법이 제정되고요. 이걸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1907년에 보안법을 제정해서 집회, 결사를 제한시키죠. 마찬가지로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통해서 이 교육을 탄압시킵니다. 이렇듯 일제는 각각의 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활동, 애국개몽운동가들의 활동을 제한시켰다까지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34페이지 넘어가서요. 한국을 위해 싸운 푸른눈의 이방인 두 명 있습니다. 베델과 허버트가 있는데요. 자, 베델은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으로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확인한 그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당시 영국이 일본의 동맹국이었지만 영국의 국리자, 영국의 기자였던 이 베델은 오히려 영국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일본의 항의 부담을 느낀 영국 정부로부터 재판을 받아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으며 굴하지 않았고요. 결국 1909년 베델은 3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양아진의 외국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 유언,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인들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보는 대한매일신보죠. 자, 1886년 유경공원의 교사로 왔던 이 헐버트는 한글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출간했고요. 아리랑에 최초로 음기를 붙인 등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을사조약. 이 사람의 활약은 을사조약 직후에 고종의 밀서를 들고요. 워싱턴을 건너가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건의를 하고요. 현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9년에 86세 나이로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오게 됩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고요. 이분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듯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 두 사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큰 족적을 남긴 외국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이 베델과 헐버트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근데 우리 교과 선생님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과만 아니었다면 선생님이 한번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외국인 과연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외국인들이 과연 누가 더 있을지 이런 거 찾아보는 활동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